네, 안녕하십니까.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혼자서 이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같이 했던 이 김정아 활동가는 잘렸지 않고 오늘 이 하루 휴가를 내고 혼자서 진행하게 돼서 제가 혼자 진행할 때 이게 조회수 확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오늘 구독수를 확 높이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요. 장애인 운동에 관심이 있지만은 외부에서 우리를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지지해 주기도 하고 술로 지지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에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아십니까? 거기 기자입니다. 우리 안영춘 선생님 모셨습니다. 뭐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예, 저는 여기 보고. 네. 예, 반갑습니다. 저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 노릇을 30년째 하고 있는 안영춘이라고 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이 더운 날 무려 일요일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집보다 훨씬 더. 예, 훨씬 시원합니다. 예, 뭐 냉장고도 고장나고 이런 데보다. 냉장고까지 고장난 집에 있었는데 와서 시원해서 좋습니다. 여기 마치 시원한 음료수도 출연료를 드리고 행복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세뇌를 시키시는군요. 한 분 기자는 아까 영원한 기자다라고 하셨거든요. 기자 활동이 즐거우세요? 지겨운데 30년 동안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뭐 30년 동안에 어디 뭐 탄탄대로만 있었겠습니까? 저 자신이 이 일에 회의를 가질 때도 덜어 있었고 아니면 너무 이 일에 빠져 살면서 가족도 몰라라 하고 살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게 하나하나 쌓이니까 30년이 딱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논설위원실에 한 횟수로 4, 5년 있다가 다시 현장으로 나왔는데 제 정체성이나 역할 이런 걸 좀 찾는데 고심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요? 고심하기에는 좀 연세가 조금 더 들어 보이시는데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아니죠.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게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가지고 고민이 좀 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타면서 외치는 구호가 22년 외쳤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2001년도부터 지하철의 철로에 내려가서 이렇게 외쳤던 구호를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장애인 운동을 보았는지 눈에 띄었는지 지금도 그 박경석 선생님이 지하철에서 사슬을 묶고 구호를 외치고 또 버스에서 외치고 하는 그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보셨어요? 예, 그럼요. 굉장히 당시에는 잘생긴 어느 젊은 남성이 나와가지고 꽁지머리를 하고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눈매도 지금보다 훨씬 부리부리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신 분인데 22년이 지났다는 게 이렇게 지금 얼굴에 보면은 어느 정도는 나타나죠. 그런데 여전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미남은 아니시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곧 미남. 항상 미남을 예비하고 있는 상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꽃미남이 아니라 곧 미남. 예, 지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외쳤어도 한국 사회가 특히나 정부와 정치권 그다음에 주류 저널리즘을 포함해서 주류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보편적 권리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승인하고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매우 자녀적으로 주는 뭐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계속 싸우실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사회복지 용어인 것 같고 보통 시혜적인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맨날 시혜와 동정. 그래서 우리 구호 중에 동정은 집어쳐 뭐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오면서 권력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바뀌어봤자 두 놈이라 그래야 되나? 두 무리가 다 바꿔왔던 이런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두 무리가 바뀌어가면서 갔던 정치 세력과는 좀 다른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기자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쉽죠?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얼기설기 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앞서 박경숙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두 무리라고 하는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묶어서 표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 엘리트죠. 엘리트 주류고 엘리트끼리의 권력 교체, 권력 투쟁을 통해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표현으로는 자녀적이고 선생님 표현으로는 시혜적, 동정적인 그런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 셈인데 지금은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래요. 한 1년여 전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는 장애인 운동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변화를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마 퇴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퇴행 정도가 지금 제가 떠오르는 표현인데요. 왜 퇴행이 일어났는가를 보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시민사회,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고, 그 다음에 권력의 기반인, 흔히 유권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민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에 비해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분리 정책을 쓰고 있다. 분리 정책. 예. 분리해내서 한쪽을 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적으로 배치해 놓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노총, 전장현 등을 주기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적으로 배치하는 분리 정책을 씀으로써 시민권을 박탈하고 시민권 외부에다가 이렇게 외부로 추방을 함으로써 이전에 비해서 확연히 달라진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장애인 운동도 그렇고 또 장애인 운동과 더불어 노동 운동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운동과 노동 운동이 현 정권이 보기에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통점을 이들은 불법 혹은 폭력 이런 것으로 표상을 하는데요. 불법과 표상으로 폭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왜곡이고 과장이고 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그 전략을 쓰는 것은 그런 표상을 통해서 그렇게 상징을 씌우고 나면은 그 상징 자체가 갖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폭력 집단, 불법 집단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상징을 씌워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진실의 신고까지 갈 것도 없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굳이 묻고 따지지 않고도 그냥 폭력 집단이라고 하는 호명으로 모든 것들을 먹고 들어가는 프레임을 만든 셈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장애인 운동은 훨씬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야나들이 이야기하는 불법, 폭력 야나가 뭡니까? 야나들 두 놈들. 울산 사투리인가 보죠? 그들이 서울 사람들이 얘네들이라고 하는 갸나들. 예. 갸나들이 이야기하는 윤석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루는 방식이 아주 이제 적극적이다. 아주 대놓고 이렇게 깐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특수한 한국 사회의 직업군 혹은 직능, 특히 그것이 이제 관료주의 안에서의 가장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이들이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대의적 선출 행위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건 최초거든요. 그 이전에는 군부 쿠데타의 경우는 선거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서 선거를 치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최초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남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검찰이라고 하는 그 직능 집단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세상 만사를 죄와
죄 아닌 것으로 가르는 것이죠. 뭐 그것은 뭐 근본주의 종교에서도 나타난 양상의 행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천국과 예, 예. 모든 대상들을 타자화시키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르는 시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사회에서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세력들을 적으로 배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죄인으로 배치하는 것이죠. 불법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거 보면은 죄가 있는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 고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쓰던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를 여기다 결합을 시킨 측면이 또 있는 이데올로기 것입니다. 공서, 빨갱이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이 양자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전에 어떤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그런 고약하고 심각한 모습들이 이 착종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민주노총하고 급을 같이 하게 되어버렸어요. 예, 예. 그 이렇게 100만 조직원이 있는 민주노총과 제가 쪽수로 따지면 네. 큰 쪽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들과 같이 이제 견줄 만큼의 전장현의 활동. 예. 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거의 반국가 세력의 아주 주범들이죠. 네네. 민주노총이 뭐 간첩 나타났다 뭐 이러면서 뭐 주사파가 있다느니 뭐 간첩 지령받았다 이런 데와 네. 또 뭐 대학생 진보연합 거기도 아마 그쪽하고 비슷한 이런 이 활동들로 네. 이렇게 낙인 찍힌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저희가 간첩인가? 참 이게 참 하여튼 뭐가 이렇게 저희가 네. 이렇게 불편한 건지 아니 윤석열의 대통령께서 오셔니가 예. 좀 특이하지 않나요? 저는 예.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데 예, 저라고 뭐 뾰족히 알겠습니까만은 막연히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민주노총하고 급이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과 전장현을 똑같은 정도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들의 주관적 인식이든 착각인지 착각이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없이 상상력만 발휘해가지고 민주노총과 전장현을 갖고 온다? 거기다 아까 뭐 대진년 이렇게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어도 저희 물리적이고 뭔가 객관적인 잣대로 보자면은 동렬에 놓기 어려운 새 집단을 그렇죠. 갖고 온 것인데 그럼에도 왜 갖고 왔을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진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뭔가 크게 활동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민주노총이나 전장현하고 비슷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배치한 것은 아마도 저는 윤석열 정권이 아까 앞서 말씀드릴 때 그 이데올로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내면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또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라든가 북한을 적대화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묶고 한미일 동맹 체제로 이렇게 묶으면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이 신냉전 구도적인 상상에서 보자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것을 상징할 만한 적으로서 내부의 적으로서 상징할 만한 존재가 누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대진년이라고 하는 일종의 발굴해낸 측면도 있는 거죠. 찾아내가지고 거기다 큰 상징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을 상할 만한 이런 그래요? 저희가 들어가서 삼자의 동렬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구나. 전장현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하철 행동을 이 정권은 물류를 세우는 파업하고 같은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물류를 파업냐? 예, 물류를 세우는 파업하고 같이 보는 건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민주노총이 했던 활동 중에서 행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셌던 것을 두 개 꼽자면은 대우해양조선 하청지회 파업이었고 또 하나가 화물연대 파업이었죠. 이 파업연대는 곧장 물류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어떻게 환산이 되냐면은 산업 피해가 얼마다 뭐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수치화시켜서 계속 프로파간다를 하죠. 전장현의 지하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하철 행동 때문에 출근길 시민들이 몇 분씩 지각을 했다가 환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들 눈에는 같이 보이는 것이 같은 류의 같은 동급으로 동렬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해보는데 어느 면에서 민주노총과 전장현이 운동의 성격이라든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위치성이 동렬에 오를 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민주노총은 전통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과 노동의 대결 구도 안에서 이원적인 갈등과 대립, 투쟁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굉장히 큰 표상적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전장현은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 예,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상성과 비정상성이라고 하는 것, 정상성과 예,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라고 하는 것을 갈랐던 매우 뿌리 깊었던 오래됐던 특히 근대 이후에 극심히 심화됐던 근대 이후에 심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이후에 심화된 측면도 분명히 더 있는 것인데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가르고 비정상성을 뭔가 이제 당연히 배제의 논리로 대하게 되고 배제의 논리로 대하면서 그나마 좀 온건하다고 할까요? 뭐 좀 개량적이라고 할까요? 혹은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민주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치 엘리트들이 등장했을 때는 태도가 조금 유연하고 그래서 시혜적으로 좀 더 많은 걸 시혜하려고 하는 태도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보편적 권리로까지는 승인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볼 때 이 장애인 운동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그리고 장애인 운동에서 가장 선봉에 있는 전장현은 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장현 운동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 사회에 지금 운동 중에 최전선에 있는 운동이고 또 다르게 보자면은 단순히 최전선이 아니라 기대 운동적인 성격도 있겠구나. 기대 운동. 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기대운동이던 시대가 길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노동운동이 기대운동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노동운동보다 훨씬 심화되면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모순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모순들에 대해서 더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혹은 요구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장애인 운동도 능히 기대 운동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면에서 보자면은 22년 동안 전장현이 싸워오면서 얻은 성과 중에서 추상적이지만은 가장 깊이 있고 근본적인 뿌리 깊은 변화를 추동해낸 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 좋으시죠? 아니 뭐 기분 좋네요. 기대라니. 힘내시라고.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고 돌발적인 질문인데 다 돌발적이셨어요. 예. 항상 삶이 돌발적이었어요. 오늘 저 냉장고에 고장을 난 것처럼.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 운동을 이제 재구성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그냥 맨날 두들겨만 맞고 뭐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만 탓하기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적 연결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매우 돌발적이고 어려운.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술 먹듯이 한잔 하듯이 이야기해 주시는 엄청난 사상가가 여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봅니다. 노동운동의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 혹은 해방 전후부터 해가지고 보자면은 굉장히 중심적인 운동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대적인 측면이 가장 강했던 운동 중에 하나였죠. 소수자 운동이라고 한다면 아마 근래에 좀 많이 나타났죠. 이른바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그런 가치적 담론들이 꽃피우면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정체성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넘어서야 될 허들 같은 게 뭐냐면은 자신의 정체성, 외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연대의 고리를 찾는 데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제 정체성 정치가 모래알처럼 모든 걸 흩어지게 만드는데
그 일정한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지금 연대를 모색해야 되는 시기로 연대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고 그 정체성 정치를 하던 주체들도 연대의 가치를 새삼 이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시기로 저는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운동과 장애운동이 왜 오늘날에 있어서 둘 다 굉장히 기대적이고 큰 운동이냐고 볼 수 있냐면은 생태운동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전 지구적 질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장애인 운동도 사실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이 사회 규범적 질서 혹은 윤리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의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승인하지 않은 채 시혜적으로 잔여적으로 배치하고 가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측면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세계관 혹은 철학 뭐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생태운동과 장애인 운동은 만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재작년인가 나왔죠.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고 예. 뭐 이런 책에서 나오고 하지만은 근래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사상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생태주의적 사유를 하는 사람이 장애 이슈를 부차적인 이슈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바꿔서 말하면 장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장애 운동의 위치가 무엇인지 위치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한다면은 뭔가 어떤 장애인 운동들은 그렇죠. 기존 질서에서 시혜적으로 조금 더 따내는 것이 운동의 목표로 보기도 하지만은 전장현 같은 운동은 그렇지 않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운동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운동은 대단히 핵심적인 운동임에 틀림없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신자유체제는 공고하고 거기에서 노동자들의 위치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생태 위기 속에 위기에 노출된 존재들과 장애 이슈에 노출된 존재들과 그 다음에 노동 이슈에 노출된 존재들은 다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고 그 고통이 같은 것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지배 세력이 하나이기 때문이죠.